하늘을 찌를 듯한 성벽 위로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13세기 유럽의 어느 성곽. 보초를 서던 병사는 지평선 너머에서 들려오는 기묘한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은 말발굽 소리도 성난 파도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이 지면 아래에서 낮게 신음하는 듯한 생전 처음 들어보는 불길한 진동이었죠. 병사는 차가운 성벽돌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떨림은 심장 박동보다 빨랐고 공기는 서서히 유황의 매캐한 냄새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밤하늘을 가르는 거대한 천둥 소리와 함께 성벽의 일부분이 말 그대로 증발해버립니다. 비명조차 지를 틈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돌덩이들이 먼지처럼 흩어지고 강철 갑옷을 입은 기사들이 낙엽처럼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돌가루와 비명, 그리고 타들어가는 살점의 냄새가 뒤섞인 아수라장 속에서 병사는 보았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넘어선 지옥의 밑바닥에서 끓어오른 것 같은 저주받은 화염의 힘을 말이죠. 이것은 신의 심판이었을까요? 아니면 악마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훗날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그리고 현대전쟁의 잔혹한 서막을 알리는 제1차 화약혁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푸른 늑대의 후예들, 몽골군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몽골군이라고 하면 끝도 없는 초원을 달리는 말, 위에서 활을 쏘는 단순한 유목민족의 이미지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단 몇십 년 만에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는지 그 진짜 비결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몽골군은 단순히 잔인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진보된 기술을 수집하고 실전에서 완성시킨 기술의 포식자였습니다. 특히 그들이 동양의 끝에서 가져온 검은 가루, 즉 화약은 서양인들에게는 마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만약 몽골의 말발굽이 유럽을 짓밟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현대식 총기와 대포, 그리고 전쟁의 양상은 지금보다 100년 이상 늦게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문명의 궤적을 바꾼 거대한 폭발, 화약전쟁의 진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야기는 중국 송나라의 고요하지만 음습한 연금술사들의 방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송나라는 문명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북방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연금술사들은 불로장생의 영약을 찾기 위해 온갖 물질을 섞고 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석과 유황, 그리고 숯을 섞던 화로에서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솥은 박살났고 도사의 수염은 타버렸지만 그들은 그 폭발 속에서 기묘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불을 붙이는 약, 즉 화약의 탄생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축제용 불꽃놀이나 산속의 맹수를 쫓는 용도로 쓰였던 이 검은 가루는 인간의 욕망과 전쟁의 광기가 결합하자 가장 치명적인 살상병기로 변모합니다. 송나라 군대는 대나무통에 화약을 채워넣고 불을 붙여 발사하는 화창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을 처음 본 북방 유목민들은 대나무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을 보고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며 달아났습니다. 이는 사실상 인류 최초의 개인용 화기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완벽한 살상 예술로 승화시킨 것은 송나라가 아닌 그들을 무너뜨리고 대륙을 집어삼킨 칭기즈칸의 후예들이었습니다. 몽골군은 처음 화약 무기를 접했을 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기술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륙에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항복하지 않는 도시를 무너뜨리기 위해 중국의 기술자들을 대거 포섭했습니다. 몽골군은 이 기술자들에게 금과 여자를 주는 대신 더 파괴적이고 더 공포스러운 무기를 만들어낼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진천뇌였습니다. 몽골군은 이 마법의 가루를 단순히 신기한 도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화약을 성벽이라는 견고한 방패를 뚫기 위한 가장 예리한 창으로 다듬었습니다. 몽골군이 지나가는 길에는 항상 매캐한 연기가 안개처럼 자욱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진천뇌라는 무기는 이름 그대로 하늘을 뒤흔드는 천둥이었습니다. 철로 만든 무거운 가마솥 안에 독한 화약을 가득 채우고 틈새를 정교하게 봉인한 뒤
도화선에 불을 붙여 투석기로 날렸습니다. 그것이 성벽 위에 떨어지는 순간 수천 개의 철 파편이 폭풍처럼 사방으로 흩어지며 병사들의 갑옷과 뼈를 동시에 관통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유럽의 성곽 안에서 기도를 올리던 수녀들과 부녀자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철솥이 폭발하며 주변을 피바다로 만드는 광경을 말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폭발음은 50리 밖에서도 들릴 정도였으며 폭발이 일어난 자리는 반경수 미터 안의 모든 생명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몽골군은 단순히 무기를 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화약의 연기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비소와 같은 독극물을 섞기도 했습니다. 폭발에서 살아남은 자들도 지옥 같은 독가스에 기침을 하며 피를 토하다 죽어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보고 하늘의 신이 진노하여 벼락을 내렸다고 믿으며 절망 속에 죽어갔습니다. 이 공포의 서막은 1241년 헝가리의 모이 평원에서 유럽의 심장을 정조준하게 됩니다. 당시 유럽 기사단은 무거운 판금 갑옷을 입고 긴 창을 겨누는 전통적인 전술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이란 명예로운 기사들의 1:1 결투이자 신의 뜻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은 그들의 고결한 기사도 정신을 비웃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을 뿜는 화공을 퍼부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날 밤 헝가리 진영에서는 기괴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몽골군의 진영에서는 알 수 없는 북소리와 함께 유황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기사들은 그것이 악마의 제사라고 생각하며 십자가를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들이 마주한 것은 악마가 아니라 기술의 압도적인 파괴력이었습니다. 헝가리군이 사요 강가에 진을 치고 안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시커먼 연기 꼬리를 매단 화살들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화전이라 불리는 이 화살들은 단순히 불을 붙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약의 추진력을 이용해 훨씬 더 먼 거리를 비행했고 목표물에 박히는 순간 작은 폭발을 일으키며 병사들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헝가리 국왕 벨라 4세의 정예병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화살이 땅에 박히는 순간 거대한 폭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았고 매캐한 연기가 사방을 뒤덮었습니다. 말들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굉음에 자지러지게 놀라며 기수들을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기사들은 무거운 갑옷 때문에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 채 말의 발굽에 짓밟히거나 몽골군의 칼날 아래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열은 순식간에 붕괴되었고 전장은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몽골군은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적을 공포에 질리게 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화약을 이용해 공중에서 폭발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이것은 헝가리군에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착각을 주었습니다. 또한 몽골군은 화약에 독초를 섞어 태운 연기를 적진으로 보냈습니다. 병사들은 눈이 멀고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서 서로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초창기의 생화학 전쟁이자 화약이 가져온 새로운 형태의 공포였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이었던 중세 기사단은 단 하루 만에 전멸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두꺼운 강철 갑옷은 화약의 폭발력과 그 뒤를 이은 화염 앞에서는 뜨겁게 달궈진 가마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몽골군의 화약 무기는 단순히 파괴력만 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심리전의 도구였습니다. 몽골군은 심지어 시신의 뱃속에 화약을 채워 넣어 적진으로 던지기도 했습니다. 성벽 안으로 날아온 동료의 시신이 갑자기 폭발하며 사방을 피칠갑으로 만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적들의 전의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밤마다 적진을 향해 발사되는 소형 폭죽들은 잠을 자려던 병사들의 신경을 갉아먹었습니다. 어디선가 터지는 굉음은 그들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를 극대화했습니다. 계속되는 소음과 진동에 적들은 서서히 미쳐갔습니다. 몽골은 점령한 지역의 기술자들을 결코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약속하며 기술을 뽑아냈습니다.
페르시아의 정교한 투석기 설계 기술과 중국의 화약 배합 기술을 결합하여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공성 병기들을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들어냈습니다. 칭기즈칸은 가장 위대한 승리는 적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 화약은 최고의 수단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전파는 역설적이게도 몽골 제국의 쇠퇴와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몽골의 지배 아래 유라시아 대륙이 하나로 묶이면서 비단길은 단순히 비단만 오가는 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화약 제조법이 중동의 상인들을 거쳐 유럽의 수도원으로, 그리고 연금술사들의 실험실로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유럽인들은 몽골군에게 당했던 굴욕적인 패배를 통해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화약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럽의 대장장이들은 몽골군에게 당했던 그 끔찍한 기억을 되살려 화약의 성능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초석을 단순히 섞는 것이 아니라 물에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결정화하는 정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질산칼륨의 순도가 높아지자 화약의 위력은 이전보다 수십 배 강해졌습니다. 이제 전쟁터의 주역은 명예로운 기사의 검이 아니라 투박한 쇳덩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대포로 급격히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기괴한 비화가 하나 있습니다. 초창기 유럽에서 대포를 다루는 일은 사형 집행인만큼이나 깊이 되는 직업이었습니다. 당시 화약 무기는 워낙 불안정해서 적군을 죽이는 숫자보다 쏘다가 터져서 죽는 아군 포병의 숫자가 더 많기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포신을 주조할 때 기포가 생기면 그곳이 약점이 되어 폭발할 때 대포 자체가 거대한 파편탄이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화약은 가루 형태였기 때문에 운반 중에 성분별로 층이 분리되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자들은 화약가루에 술이나 오줌을 섞어 반죽한 뒤 알갱이 형태로 만드는 가루화 공정을 발발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공정은 극도로 위험했습니다. 화약가루를 섞는 과정에서 옥깃의 마찰로 생긴 작은 정전기 하나 때문에 공장 전체가 공중분해되는 일도 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화약 기술자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마법사 혹은 사탄과 계약을 맺은 자라는 섬뜩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온몸에 검은 가루를 묻히고 살았으며 눈썹이 타버린 기괴한 몰골을 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위험을 감수할 만큼 화약의 위력은 권력자들에게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성벽 안에서 버티기만 하면 몇 년이고 이길 수 있었던 공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어떤 견고한 요새도 단 몇 발의 포탄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입니다. 몽골군이 가져온 화약은 유럽의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습니다. 과거에는 튼튼한 성 하나만 있으면 왕의 명령도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영주들은 성벽 뒤에 숨어 자신들만의 왕국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대포의 등장은 이 성벽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왕은 값비싼 대포를 앞세워 지방의 영주들을 하나하나 굴복시켰습니다. 성문이 박살나는 것을 본 영주들은 무릎을 꿇고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의 봉건제는 무너지고 국왕 중심의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가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몽골이 이 기술을 유럽에 전해주지 않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역사학자는 아마도 유럽의 봉건제와 성 중심의 사회 구조가 수백 년은 더 유지되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근대 국가의 탄생 배경에는 몽골군이 쏘아올린 그 잔인한 화약의 불꽃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화약 무기의 발달은 전쟁의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높였습니다. 이제 전쟁은 단순히 용맹한 기사들 몇 명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은 화약을 생산하고 누가 더 정교한 대포를 만들 수 있는지 겨루는 경제력과 기술력의 대결로 변모했습니다. 또한 몽골의 화약 기술은 바다 너머의 운명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대포를 배에 싣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비로소 대항의 시대를 열 수 있었습니다. 거친 파도와 괴물 같은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적선을 확실하게 격침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화약 무기였으니까요. 칭기즈칸의 군대가 유라시아 대륙을 피로 물들이며 퍼뜨린 기술적 씨앗이 수세기 후 유럽의 거대한 범선들이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고 식민지를 개척하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중동의 이슬람 제국들 역시 몽골을 통해 화약을 받아들였습니다. 훗날 오스만 제국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킨 비결 역시 거대한 청동 대포였습니다. 몽골이 뿌린 화약의 씨앗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존의 권력 체계를 폭파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혔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처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굴러갔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보세요. 현대 전쟁의 정점이라 불리는 정밀 미사일, 대륙간 탄도탄, 심지어 인류를 달로 보낸 로켓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근간이 되는 추진과 폭발의 원리는 모두 800년 전 그 검은 가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몽골군은 단순히 영토만 넓힌 정복자가 아니라 인류가 에너지를 가두고 폭발시키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혁명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자비한 파괴를 통해 역설적으로 문명을 전파했고 그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골격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피비린내 나는 학살과 형용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몽골군이 휩쓸고 지나간 도시의 성벽 아래에는 화약 연기의 검게, 그을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들이 산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해 전염병으로 죽은 시신을 성 안으로 던져 넣어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동시에 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진보가 가져온 최초의 조직적인 대량 살상 방식이었습니다. 화약의 힘은 인류에게 강력한 주먹을 주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장난감도 안겨주었습니다. 칭기즈칸이 처음 진천례를 보았을 때 그는 이 무기가 먼 미래의 버튼 하나로 도시 전체를 날려버릴 핵무기로 진화할 것임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평화와 문명은 사실 이처럼 거대한 폭발과 희생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날 화약의 힘을 빌려 우주를 탐사하고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지만 그 위대한 발걸음의 기원에는 이처럼 잔혹하고도 뜨거웠던 정복의 역사가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800년 전 몽골군의 화염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고 지면이 흔들리는 성벽 위에 서 있던 고독한 병사였다면 당신은 그 신의 불꽃 앞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공포에 질려 무릎을 꿇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을까요? 아니면 이 무시무시한 힘의 주인이 되어 세상을 바꾸겠다는 야망을 품었을까요? 혹은 그 찬란하고도 잔인한 불꽃 속에서 인류의 끝을 보았을까요? 역사에는 가정은 없다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 전장을 가득 채웠던 그 끔찍한 폭음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현대 문명을 잠에서 깨운 가장 강렬한 알람 시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리는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엔진의 피스톤 속에서 우리가 쏘아 올리는 로켓의 엔진 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이 흥미진진하고도 소름 돋는 전쟁의 역사가 여러분의 도파민을 자극했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현대 문명의 뿌리가 사실은 푸른 늑대들의 정복전쟁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과연 화약은 인류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멈추지 않는 재앙의 시작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치열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몽골군이 화약을 쓰지 않았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와 같은 기발한 상상력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모여 이 채널을 더욱 깊이 있는 역사의 진실로 인도할 것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다음 역사의 비밀을 파헤치는 원동력이 됩니다.